요새 인기 폭발이라는 이 베이글, 줄 서서 먹는 것도 많아졌다는데요. 사실 저도 주말 아침에는 동네에 있는 맛있는 베이글 집에 가서 이렇게 탁 사들고 와갖고 커피랑 한잔 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베이글은 다들 아시다시피 유대인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정말 이게 유명한 곳은 이스라엘에 있는 텔아비브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뉴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음식이 북미로 건너와서 아주 유명해진 거예요. 뭐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건 알겠는데 그럼 어디서 만들었냐?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대체로 폴란드설이 가장 유력하더라고요. 나중에 동유럽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북미 대륙으로 넘어오면서 이 베이글을 가지고 왔다고 하죠. 사실 요새 한국 번화가를 걷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외식이다 그러면 일본 음식, 중국 음식, 양식 이렇게 했었는데요. 요새는 정말 구분도 다양하게 되어 있죠. 뭐 이탈리아식, 스페인식, 뭐 그리스식 굉장히 많고 프랑스 음식 하면 아주 귀족적인 음식으로 진짜 비싼 곳에서 팔고요. 아시아 쪽도 옛날엔 그냥 일식, 중식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일식이랑 중식은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가기도 하고요. 그 외에 뭐 태국이라든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정말 다양한 식도락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뒤져보면은 세계에서 식도락을 가장 즐길 수 있는 도시 랭킹 뭐 이런 거 굉장히 잘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주관적인 거라서 자기 마음에 더 드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하죠. 그런데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꼭 랭킹에서 높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지역의 음식을 혹은 국가의 음식을 맛볼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그들끼리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퓨전을 만들어낸다든지 디저트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러면서 또 다른 풍의 음식이 발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결국 돈입니다. 경제력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국내에서 재배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외국에서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세계의 음식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국가들이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뭐 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주식을 기반으로 해서 식단을 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 문화가 발전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돈이 많은 곳에는 또 뭐가 몰리냐? 사람이 몰립니다. 뭐 사람이 몰려서 돈이 많은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양한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서울로 오고 도쿄로 가고 그리고 뉴욕으로 가고 하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런데 또 경제력이 있다 보면은 우리가 또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새로운데? 갖고 들어가자. 이러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벤 윌슨의 메트로폴리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거리 음식의 뭐 식도락 이런 걸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바그다드 거리 음식이 그렇게 넘쳐났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뭐 왕자가 몰래 밤에 나가서 그거를 먹고 다녔다 뭐 했는데 사실 당시 아바스 왕조가 얼마나 번성하고 잘 나갔었냐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식도락 문화가 발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곳이 잘 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식도락 문화를 얘기했지만 사실 다양성만큼 이 강대국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것이 또 없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제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들은 전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뭐 어쩌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제국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제국 하면은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로마 제국이 생각이 납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로마 제국은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포용적인 정책을 썼다라고 하죠. 워낙에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아야 되니까 이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포용성이라는 원칙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실 그거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또 현실적인 방법이었죠. 그래서 어딘가를 정복을 하면은 그 정복지의 지역 엘리트들로 하여금 행정체계로 편입하도록 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시민권을 줬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아무나 가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선망의 대상인 거죠. 아, 내가 로마의 시민이야. 훈장같이 여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로마 시민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로마를 위해서 기여를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들르는 관광 명소가 하나 있습니다. 판테온이라고요. 판테온은 그리스어로 모든 이란 뜻을 가진 판 그리고 신
이라는 뜻을 가진 테온, 이게 합쳐진 말이에요. 여러 민족들을 포용을 했었던 로마였던 만큼 이 판테온도 다양한 이민족들의 다양한 종교를 모두 다 포용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으로 덮여있는 이 본전 대리석 바닥을 보면요, 거기에 깔려있는 대리석들이 각각 로마가 지배했었던 곳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 그게 함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양한 것이 함께 있어서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로마가 이 정도는 돼 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대영 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국가들의 대도시 런던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모두 굉장한 코스모폴리스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단일 민족 국가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온다든지 아니면 K컬처에 반해서 더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오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있고요. 혹은 한국에서 내 꿈을 펼쳐보겠다 라고 오는 사람들도 있죠. 한국의 인구가 5,100만이 넘었고요. 이 중에서 외국인의 인구가 226만 정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총 인구의 약 4.4% 정도가 되는 건데요. 보통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어가는 그 기준을 두고 다문화 혹은 다인종 사회로 넘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고 있는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가 유입되는 다문화와 어떻게 한국의 가치를 잘 조화시킬 것인지 이 문제를 조금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문화는 정확히 어떤 걸까요? 사실 문화라고 하면은 뭐 예술이라든지 문학 작품이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건 굉장히 제한적으로 쓰는 개념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국가가 등장을 하면서 이 문화는 국민국가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해주는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했죠. 그게 굉장히 강하게 발현이 될 때 국가가 발전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배타적으로 발현이 될 때 간혹 끔찍한 재앙을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홀로코스트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죠. 끔찍한 재앙이었었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문화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발전을 하고 또 확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단체가 바로 유엔 산하의 유네스코죠. 문화가 점차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국제정치와 함께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1960년대 들어서면서 예전 유럽 제국주의의 식민지였었던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독립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이 본인들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정체성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때 문화는 하나의 투쟁의 도구였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투쟁적 의미의 문화가 또 변모하는 계기가 생깁니다. 1982년 멕시코 시티에서 있었던 세계 문화정책 회의를 통해서인데요. 이 회의에서는 문화를 예술이나 문학이나 지적인 것 이런 걸로 국한시키지 않고 훨씬 더 확장을 시키죠. 생활 양식이라든지 또 기본권이라든지 특정 집단이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지적, 물리적 그리고 정신적인 유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문화라는 것은 결코 배타적이지 않다. 그래서 문화 민주주의를 주창하게 됩니다. 더 이상 문화가 투쟁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평화롭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탁상공론에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정책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국제 정세적인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1995년 세계문화발전위원회에서 문화 다양성 개념이 관심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다양성 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00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 다양성 협약이 체결이 되죠. 당시 한국이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또 K 브랜드를 굉장히 프로모션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2014년부터는 문화 다양성 정책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립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2017년 제6차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아태 지역 위원국이 됐고 2021년까지 활동을 합니다. 특히 2021년에는 정부간위원회 의장국으로 국내외 문화 다양성 보호 인식을 높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제 문화 다양성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을 넘어서서 개인과 공동체 구성원을 존중을 하고 또 평화롭게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할수록 문화적 성숙도를 이루었다, 진정한 선진국이다 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죠. 이와 발맞춰서 한국도 2015년부터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문화 다양성 주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주간마다 정말 유명하신, 예를 들면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선생님 같은 분을 초청을 해서 문화 다양성 주간 동안에 아주 많은 활동도 하고 또 행사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죠. 사실 다문화 하면은 지금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국가는 단연코 미국이죠.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두고 이민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미국의 이민의 역사도 굉장히 많은 파고가 있었습니다. 진짜 미국의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였죠.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부터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왔는데요. 1924년에 이 이민의 문을 잠시 닫습니다. 그리고 65년에 다시 한번 이민법을 개정을 해서 문을 열게 됩니다. 미국 하면 우리가 멜팅 팟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건 옛날 얘기고요. 197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이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는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서 들어오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이민 정책, 문화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세계적으로 문화 다양성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달라져 가던 그 시기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반대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부터 통합 정책을 강조를 했었죠. 이건 평등 그리고 보편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대혁명의 가치를 자기네들이 고수하고 또 준수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폭력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프랑스도 뭔가 이 문화 다양성 정책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를 하면서 새로 들어온 문화하고 어떻게 공존을 모색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문화 다양성 이슈는 이민 정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화가 되기도 쉽습니다. 근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닥치게 된다면 이거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저 역시도 어느 것이 정답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어요. 대신에 앞으로 곧 닥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의를 할 것인지 터놓고 이야기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미국의 이코노믹 파워하우스, 경제 발전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입니다. 딱 떠오르는 기업들 있잖아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그리고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엔비디아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기업들의 CEO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거 하나만큼은 동의하실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다양성은 정말 큰 힘을 가진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는 두 사람 모두 인도에서 태어나고 인도에서 교육받고 미국으로 건너온 인도 사람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의 CEO죠. 제프 베이조스의 친아버지는 덴마크계고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롤모델로 여기고 그리고 아주 존경한다고 하는 자신의 양아버지 미겔 베이조스는 쿠바 난민입니다. 사실은 난민으로 와서 세계적인 정유업체인 엑손의 경영진까지 올라간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최근 가장 핫한 기업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 CEO는 젠슨 황,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재밌는 게요. AMD의 CEO 리사 수 둘이 친척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DNA가 흐르나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사실 아직도 내가 성공하고 싶다라는 어떤 야망을 가진 굉장히 똑똑한 젊은이들이 향하는 곳은 미국이죠. 뛰어난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사실 미국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 정말 힘든 것도 많고 헤쳐나가야 될 것도 많습니다. 앞으로 한 100년 정도 어떻게 가야 될지 로드맵을 짜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진국으로 들어서서 이제는 강대국이 되었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유입하고 있는 국가가 된 한국. 이제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 방식을 열린 장에서 함께 토론하고 또 앞으로의 해결책을 도출해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